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학교에서 국민의 4대 의무,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저런 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니까 내 다 기억나진 않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납세의 의무라는 거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는 죄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수입이 있으면. 네? 근데 수입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사니까 수입은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는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정산이라는 뜻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미리 내놓고 뭐 더 내야 되나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4월 15일이 개인 세금 신고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4월 15일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4월 15일이 네, 주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게 4월 15일이 세러데이네. 그러면 4월 17일이 월요일까지가 데드라인이 그렇습니다. 4월 15일이 주말이 끼면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거나 일요일이 되면 그 바로 이어서 오는 월요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근데 마감이라고 하는 게 뭐를 마감이라 그래요? 파일링하는 due date. 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 그렇지. 옛날 그러니까 같으면. 만약에 인터넷으로 이파일을 하시는 분은 이파일을 하는 날짜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이런 페이퍼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은 우체국 소인 날짜라고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근데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거는 적용되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내가 자녀가 있는 분들은 혜택 혜택이 적어. 그래서 차일드 크레딧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 뭐 리펀드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2021년도에 그 1,400불 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몇천 불씩 리펀드 받았는데 2022년 거 보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022년 세금을 신고하는 이 시점에서 달라진 게 있나? 그래서 애들 그거가 제일 expect 많이 하셔야 되고 이번에 딱히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없어지는 건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뭐 그 이제 그 아이러마이즈 안 됐던 뭐 체리티 도네이션 같은 게 됐던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러마이즈를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돈을 더 빼고 싶으시면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뜻을 뭐, 좀 풀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마이즈 한다는 거는 특별한 IRS가 정한 특별한 아이템들이 나한테 적용되면 그 금액을 다 써봐서 그게 나한테 적용되는 그 스탠더드 디덕션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어떤 금액보다 많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지. 근데 그게 해당이 되면 그걸 선택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아이러마이즈 되는 게 우리가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벽을 고친 다음부터는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줄어들었다. 숫자가 해당되는 줄어들었다. 항목에. 기본 공제는 똑같아요 작년하고. 조금 올랐죠 이번에 좀 올랐어요. 인덱스 돼가지고. 근데 그 신문에 보면은 뭐 2023년, 2022년 텍스 보고 뭐 아직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내용은 뭐예요? 다시 하라고 했어요. 아 진짜? 늦나? 2월 10일 날 냈어. 저기 IRS가 그 저기 가이드라인을 썼어.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어나운스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주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에서 주는 그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준 돈들이 있었던 거지. 조지아도 뭐 250불씩 주고 이런 것들을 수입으로 잡느냐 아니면 그렇지. 완전히 빼도 되느냐를 결정을 안 했다고. 그러다가 뭐 며칠 있더니 아니야 그거 이제 안 잡아도 돼 결정했어. 아니 근데 라는 그거는 거야. 줄 때부터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잠깐 홀드하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럼 그게 수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수입 그 아닌 수입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10일인가 뭐 IRS가 그걸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이렇게 무슨 어떤 혜택을 준 스테이션이 21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조지아는 뭐 250불인가 50불 줬잖아. 맞아. 줄 때부터 얘기했어. 이거는 텍서블 인컴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IRS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조지아 리펀드를 받으면 1099G를 이슈하잖아.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조지아에서 너 이거 텍스 보고할 때 넣어 다시.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슈를 전혀 안 할 거고 IRS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전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언니 250불 받았어? 못 받았.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러는 분들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인컴에 따라서 뭐 얼마 네, 미만만 네. 받았으니까 네. 그 threshold가 넘으면 해당 사항 없어. 2022년 12월 31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세금 보고에 대한 거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어느 정도 대충 계산을 해서 이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어라고 룸을 남겨놓잖아요, 정부에서. 그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22년은 끝났고 해야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없죠 이제. 아니 이제 이 지금 말하는 IRA에 돈을 그렇죠. 넣는다던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거는 해가 지났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거가 IRA 같은 거밖에 없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보면 profit sharing 같은 거, 또 회사 차원에서 보면 이제 SEP IRA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죠 현재는. 근데 IRA를 이제 잠깐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IRA가 개인이 만약에 넣는다면 그러면은 이게 그 리밋이 있잖아요. 네. 얼마까지 버는 사람은 또 이게 얼마 이상이지. 이상 버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적용되는 거는 회사나 인플로이어가 어프하는 베네핏이 있을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럼 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이 Roth IRA는 부부가 20만 불이 넘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넘어야지 된다. 넘어서부터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서부터는 안 된다. 20몇만 불일 거야 아마. 그러고 트레디셔널 좀 낮고 10몇만 불. 그 넘버도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텍스 신고를 하면서 나 IRA 하나 만들고 싶어. 난 회사에도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되나요? 그렇죠. IRA 지금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텍스 보고하기 전에. 돈이 4월 15일 전까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을 벌든 200만 불을 벌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어떤 그 매칭이 되거나 다른 데서 프로바이드 하는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어야 되죠.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지. 401k도 없고 인플로이어가 어프하는 리타이먼트 플랜이 없을 경우. 없을 경우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은 있어 혹은 아내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리밋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아무것도 없을 경우. 그러니까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가능하죠.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영업자분들은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되느냐? 몇 살이 리밋이죠? 50세? 50세? 그러니까 넣는 가격 거는 금액이 뭐, 달라지는 게 50세부터. 50세. 50세 미만은 1년에 6,000불. 이번에 6,000불이었죠.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올라갔어요. 7,000불로. 7,500. 7,500. 2023년도라는 뜻이 2023년도 거를 2024년도에 할 때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 세금 신고를 아마도 지금 하고 6,000불, 7,000불 그럴 거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6,000불, 7,000불이다. 그래서 50세 이상은 7,000불을 넣을 수 있고 부부 합산이면은 12,000불, 14,000불을 IRA에 넣고 그거를 인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디덕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텍스 브라켓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000불이 뭐 12,000불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12,000불을 디덕트 하면서 내 텍스 브라켓이 2%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또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시기 전에 IRA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럼 부양 가족이 없고 혼자 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인컴이 한 15만 불 정도 된다고 쳐. 그러면 세금이 요율이 높죠. 세금을 많이 내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몇만 불이면. 근데 하여튼 보통보단 높지.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집을 사게 되면 집에서 나가는 모기지이잖아 이런 건 이제 디덕터블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 공제를 선택하면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본 공제보다 많아지면 많아지면 그걸 쓸만하지. 그럼 왜냐하면 쓸만하지. 싱글이면 기본세 얼마야? 많아지지. 12,000 얼마잖아. 12,000 얼마 아니야? 기본 공제가?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저기 인트레스트만 해도 벌써 얼마야? 넘지. 비싸잖아. 그러면은 하여튼 아이터마이즈를 해서 할만하지. 공제를 그러면 받을 거기 수 있네. 그 모르기지 빠지지. 그런 다음에 또 그 텍스, 프로퍼티 텍스 property 빠지지. tax 빠지지. 그리고 뭐 내가 스테이트에도 냈을 테니까 보통 거기서 10,000불 정도는 빠질 테니까 그게 되는 거지. 프로퍼티 텍스가 이제 지금 그 아이템마이즈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더 뭐 스탠다드 디덕션이 더 많으면 이제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 그 프로퍼티 텍스가 내가 살고 있는 메인 레지던스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퍼티도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렌트하는 거는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니까 그렇죠. 이거는 렌트를 주는 거는 그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그러면 따로 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레지던스에 대한 프로퍼티 그렇지. 텍스만 얘기하는 거죠. 따로 된다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율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따로 된다는 건 무슨 따로 뜻이냐면 계산을 이제 한다는 따로 거죠. 계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렌트 프로퍼티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서 인컴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죠. 이거 비용으로 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뺀다는 뜻이지 프로퍼티 텍스 자체로 뺀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언니가 말하는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인컴 포션이 있을 거고 그렇지. 1년에 예를 들어 4만 불이라는 인컴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익스펜스 처리할 게 뭐가 있는가를 봤을 때 거기에 세금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융자를 했으면 그러니까. 융자 비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HOA fee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컨트랙터를 써서 뭘 고쳤어. 업그레이드를 했어. 이 모든 게 이게 비용으로 계산이 돼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 몰기지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몰기지도 다 비용으로 빠지게 인트레스트. 인트레스트가. 나이스. 거기에 또 감가상각 거기다가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 있잖아. 감가상각. 25년으로 나눠가지고 27.5년인가 나눠가지고 거기 해마다. 예, 이렇게. 그렇지. 거기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레널 프로퍼티를 사는 메릿이 어디 있냐면 감가상각에 있는 거예요. 아니, 감가상각에 그게 왜 메릿이 있냐면은 내가 캐시로 안 샀을 경우에 캐시로 산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You know what I'm saying? 캐시로 안 산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이걸 샀는데 감가상각을 미리 한다는 뜻이야. 비용을 다 빼준다는 거잖아. 비용을. 그렇지.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캐시는 아닌데. 레지던스가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다 뭐 론 프리야. 근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레커멘드 하기를 그냥 재융자를 하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그냥 캐시로 사라고 이제 그렇게 어드바이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가 더 싸니까. 이자가 더 싸니까. 그건 텍스 디덕션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지. 그렇다면은 생각을 다르게 해서 아니 이자를 좀 더 높게 받더라도 그러면 여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론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텍스 구조상으로 텍스 세이빙 구조상으로 봐서는 그게 더 나을까? 맞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 개인의 파이낸셜에 따라 무슨 뜻이냐면은 렌트 프로퍼티를 산다는 거가 되게 좋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캐시로 산다고 하면은 디프리시에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캐피털라이즈 할 수가 없다고. which means 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론을 한다는 건 밸류가 있단 말이야. 뭐냐면 내가 캐시를 안 넣는데 디덕트를 할 수 있는 메릿이 있다고요. 그게 does it work for me.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다 뺐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리얼터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로스는 인컴이 많은 사람은 25,000 이상은 어떻게 offset을 할 수가 없어요. 인컴이 없는 사람은 인컴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인컴이라고 정해져 있자. 텍서블 인컴이 10만 불이 넘나? 우리 아마 그랬을 거야. 그게 되게 낮아. 그러니까 25,000 이상을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가 어떤 거는 내가 그러면 알매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금이 적당한 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we're trying to figure out two different things, right? tax problem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 investment opportunit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캐시가 200,000 예를 들어 sitting 하고 있어. 그런데 텍스 내기 무서워서 인베스트를 안 해. 그러면 you're dealing with opportunity cost를 내가 딜하는 거잖아. 그지? 그거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캐시를 사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캐시를 주고 산다는 뜻은 뭐냐면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내 캡 레이시 5%야. 그것도 요새는 잘 안 될걸? 내가 알기로. 그럼 5%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요? 말아요? 그게 나한테 텍스 임팩트를 줘요? 이렇게 인베스트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텍스 임팩트가 적다고 봐야 돼. In other words, 2만 5천 이상의 러스를 떨어버릴 수 없어요. Right? 그러면은 그걸 계산해봐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지. 거기에 당신 이걸 하는 것이 맞아요가 되는 거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달라. 이제 기억나는데 그때 그래서 회사를 세워서 인베스트먼을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 개인이 하지 말고? 그거하고는 근데 조회는 해도 내가 된다고 그렇게 그랬잖아. 질문을 했는데 언니가 아니라고 그랬고. 근데 조회는 나는 리얼터라서 된다고 회사가 그랬어. 리얼터라서 난 리얼터라서 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 조회는 된다고 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roughly 생각을 할 때 인컴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make sense가 되겠네. 인컴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브레이크 이븐을 할까요? 투자 가치가 있어요? 내가 opportunity cost가 생기지 않아요? 뭐 이런 거가 결정. 나중에 된다면, 투자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2024년에 신고할 텍스 때 고민할 걸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2024년에 만들 것이냐라는 쪽이고, 그렇죠. 2022년 거를 신고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Not much things to do. 이제 할 거는 별로 없어. 그렇지만 Right. 뭔가 걱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걱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뭐 될 수 있으면 어디서 날라오는 모든 서류들, 뭐 1099이라고 쓰여 있던 어떤 숫자가 쓰여 있는 것들은 다 모아라. 그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라가 첫 번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텍스 파일링은 빨리 하시고 특히 이제 리펀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텍스 파일링은 빨리 하세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어디서 뭐가 뜩 날라온 거지. 너무 일찍 해서. 그러니까 그 4월 15일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 특별히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그 1099들은 좀 늦게 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셔도 돼요. 1099도 정부에서 몇 월 며칠까지는 다 그 개인한테 보내라 하는 이 점이 있지 않아요? 몇 월 있어요. 며칠? 네. 그러니까 뭐 1099 NEC나 뭐 W2 같은 건 1월 31일까지만 했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1월 31일에 딱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지. 그리고 뭐 디비던드나 인트레스트나 이건 다 듀데이트 달라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올 수 있어. 올 거를 기다려서 생각해보고 해야 되네. 그거 많으신 분들. 그럼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되면 이번에 못하고 내년에 하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어멘드를, 못하는 거지. 어멘드를 어멘드를 해야지. 근데 그 어멘드를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아니 그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 어멘드 하면은 괜히 또 뭐가 찝찝해. 성실하게 뭘 안 해가지고 꼭 뒤에 뭐를 붙이는 것 같아서 약간. 근데 생각보다는 어멘드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요. 그리고 어멘드 하는 게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그 IRS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알아서 했어? 그러면 페널티를 웨이브 해줘요. 수정할 때.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지금 잠깐 해본 거예요. 그렇게 리펀드가 오면은 그걸로 뭐를 하면 참 이게 보람 있고 좋은 일일까? 리펀드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아니 근데 W2를 내는 사람들이 올해 거도 이제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는 좀 더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이 떼놓을 것이냐 적게 떼놓을 것이냐를 미리 계산해서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할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리펀드를 보고 리펀드냐 아니면은 내가 더 내야 되느냐. 네, 더 내야 되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돈을 1,000불이나 더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매달 100불씩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해놓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세금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에 다 내던가 아니면은 뭐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나눠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는 거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번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내년 세금 신고 때를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팁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저는 사실 준비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서류를 담보로 돈을 받겠어요. 그 캐시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조인트로 세금 신고를 하면은 그 리펀드 책도 그럼 조인트 된 사람 두 사람 이름으로 책이 날아오는가요? 뱅크 어카운트를 넣으면 그냥 뱅크 어카운트로 들어가죠. 보통은 대부분은 책을 받아본 기억은 정말 옛날이고 대부분은 내 은행으로 뱅크로 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일을 하면
더 빨리. 더 빨리 오죠. 더 빨리 옵니다. 페이퍼 파일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IRS가 캐치업을 못하고 있기 근데 때문에 대부분의 CPA들은 다 이파일링 하시잖아요. 다 이 파일링 하죠. 그럼 이 파일도 본인이 할 수 있나요? 이 파일을 하려면 무슨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별게 없어요. 그러면 irs.gov에서 자기가 하실 수 있는데 오. 중요한 거는 스테이시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사든지 저 소프트웨어를 사든지 뭔가 CPA한테 플랫폼을 사서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면 뭐 HR 블락 같은 데 가면은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면. 근데 이제 그게 끝인 거지 거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할까를 정하는 건 자유인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 그렇지. 제가 HR 블락에 이제 가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 HR 블락은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때만 인원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인원을 어디서 데려갈까요? 임시로. 임시로 데려갑니다. 일용직을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나보다 많이 알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파트타임이나 그 시즈널한 사람을 구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배 PD가 나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해.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일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 요거는 여기에 넣고 요거는 여기에 넣고 요거는 여기에 넣어. 근데 거기 가서 내가 1099으로는 이게 더 왔고 그리고 내가 코인을 샀는데 거기서 100불을 벌었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티어가 다가 서비스 티어가 달라져. 그렇지. 돈도 더 내야 돼. 올라가게 돼. 확 올라갑니다. 그걸 아는 사람한테로 일이 넘어가고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겼어. 뭐 이제 어멘드를 하든가. 근데 그 친구 배 PD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걸 담당자가 파일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가야 돼요. 이걸 찾아가야 돼요. 물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되게 전문가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혼자 해도 소프트웨어를 사서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해서 사실 텍스 신고할 때 잘 생각하셔서 하면 절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실수하지 않는 부분만으로 그 피가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지만 피는 충분히 커버하지 않는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다 대답하시기 어려운 시즌이에요. 지금 바쁜 때니까.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떤 컴퍼니 스트럭처에 따라서 듀데이시 보통은 비즈니스가 3월 15일이지만 4월 15일인데도 있고 컴퍼니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회계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당장 안 돼요. 뭐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 처리가 그런 때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W2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W2가? 계산차고. 아니 계산차고보다 데이트. 페이 피리드가 언제 페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늘 근데 이제 거기 보면 year to date라 그래서 이렇게 토를이 나오잖아. 근데 내가 받은 거와 그다음에 이게 12월 31일로 완벽하게 끊긴 텍스 신고의 그 차이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숫자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유념해 두셔야 돼요. 아, 이거는 페이 피리어드와 그 텍스 신고의 그러니까 피스컬 피리어드의 차이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2weeks 단위로, 2주 단위로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당연히 달라지죠.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 세금 신고하기 전에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또 있을까요? 1095 그 오바마 케어를 하시는 분은 그거 서류를 꼭 주셔야 되고 당연히 뭐 인베스트먼트이라는 거 다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내가 이제 이번에 회계사를 바꿨다고 하면은 그 전 텍스 리턴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도 하지만 그 전에 뭐가 보고됐느냐에 따라서 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텍스 보고한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혹시 빠지는 게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일을 했을 경우에 디펜던트 케어로 익스펜스를 떨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를 유치원에 보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아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일을 한다는 뜻이 지금 부부가 같은 사업장에서 아니면 아니 둘다 따로 각자? 따로 각자. 아. 각자든지 따로든지. 그러니까 왜냐 어떤 교훈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나 집에서 홈메이커인데 그 디펜던트 케어 익스펜스를 빼겠다 갖고 오시거든. 그거 안 돼요. 둘이 다 일을 했어야만 해. 오, 근데 만약에 학생이면 홈메이커가 아니라 한쪽이 그것도 그래도 안 안 되는 돼.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된다. 반드시 두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번 증거가 있어야 이거는 된다. 궁금해요. 보통 이제 그 결혼을 하면 marrie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조인트로 같이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marry 안 한 상태에서 뭐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인트로 할 수는 없어요. Civil Union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프루프가 legally. 있어요. legally binding 된 뭐가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텍스 보고할 때 그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혹시 그걸 요청하게 되면 자기가 프루프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말하잖아. 다 워치하고 있다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저기 왜 미국에서 요즘 저기 뭐야 Same sex LGBTQ가 marriage 너무 이런 거? 많으니까 같이 결혼한 것처럼 살게 되지만 결혼은 아닌 그런 관계들은 아니 결혼해야 돼. 결혼 marriage certification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걸 왜냐면 할수 있다고. 페럴 레벨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니까. 아니 그거는 근데 세임 섹스든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든 마찬가지인 거지. 그냥 동거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파일 텍스 파일. married여야 된다는 거지.